나는 남편과 15년 만에 처음 잠자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대체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남편과 신혼 때처럼 밤을 보냈냐고 묻는다면 바로 남편의 우울증 때문이다. 오늘 남편의 우울증을 어떻게 이 잠자리로 극복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이다. 안녕하세요. 사이다 시니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오래된 다세대 빌라 3층. 정희 씨는 주방에서 따뜻한 대추차를 끓이고 있었다. 물이 천천히 끓어오르고 찻잔에 스며드는 증기는 창밖 햇살 속으로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부드럽게 식탁을 감쌌고 그 한가운데 정희 씨는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텅 빈 놀이터를 향하고 있었다. 아이들 소리 대신 고요만이 맴도는 그곳은 마치 세상의 흐름에서 한 발짝 물러난 듯했다. 그 순간 침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김영철 씨. 그의 발걸음은 천천히 무겁게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피로가 아닌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색 트레이닝복, 헝클어진 머리, 말라가는 입술. 정희 씨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여보, 커피 대신 오늘은 대추차 어때?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무언의 고개 끄덕임 슬픔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정희 씨는 익숙한 듯 찻잔을 2개 꺼냈고 조심스럽게 찬물을 부었다. 대추 향이 퍼지는 그 순간 둘 사이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이 집은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었다. 딸이 대학에 붙었을 땐 부엌에서 축하 케이크를 자르며 깔깔댔고 아들이 군에 입대하던 날엔 온 가족이 손잡고 사진을 찍었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땐 거실이 놀이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소리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김영철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을 좋아했고 대화도 많았고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쳤다. 그는 30년 전 작은 반지하 냉면집으로 시작해 전국에 60개 가맹점을 둔 외식 브랜드를 일궈냈다. 새벽마다 직접 가락시장에 가서 재료를 떼고 직원들과 나란히 주방을 지켰다. 그 시절 그는 누구보다 바빴지만 누구보다 생기가 있었다. 형님, 요즘 신메뉴 개발하신다면서요? 기본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야. 냉면은 육수가 전부지. 진짜 멋지십니다. 그런 말들, 그런 존경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명절이면 지역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도 하고 가맹점 회의에서는 늘 리더 자리에 앉았다. 딸이 어릴 적 그에게 물었다. 아빠, 진짜 멋지다. 이 많은 매장을 다 만든 거야? 그때마다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남자는 그냥 묵묵히 일하는 거야. 하지만 그 묵묵함이 어느 순간 그를 깊은 어둠으로 데려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매장은 줄줄이 문을 닫았다. 첫 달 그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둘째 달 불안이 밀려왔다. 셋째 달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브랜드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책상 위엔 더 이상 보고서가 놓이지 않았고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혔다. 그리고 그가 평생 간직하던 명함은 조용히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그 순간의 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무거운 쾅이었다. 괜찮아, 여보. 우리가 둘이서만 사는데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잘 지내고 있잖아. 정희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김영철 씨는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자꾸 창밖을 향했고 식탁 앞에 앉아도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의 변화는 점점 두드러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졌고 밥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지만 무엇을 보는지도 알 수 없었고 정희 씨가 산책 가자. 고 말하면 피곤해. 나중에. 라며 고개를 돌렸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왔으니 이제야 몸이 쉬는 거겠지.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그렇게 이어지자 정희 씨의 가슴은 점점 조여오기 시작했다. 여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야. 혹시 어디 아파?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말은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정희 씨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이 사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닐까? 친구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 하루 종일 멍하니 있고 말도 없어. 사람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야. 그러자 친구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거 우울증인 거 아니야? 지금 병원 데려가 봐. 남자들 은퇴하고 그렇게 조용해지면 진짜 위험한 거야.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이 사람 상처받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으며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혹시 당신 요즘 우울감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어?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내가 나인 것 같지 않아.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삶이 멈췄다는 고백이었다. 정희는 그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도는 걸 느꼈다. 나도 내가 나인 것 같지 않아. 그 말은 단순히 슬프다거나 지쳤다는 말이 아니었다. 남편이라는 사람, 한 가정을 지켜온 그 거대한 기둥이 지금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조용히 병원 예약을 잡았다. 정신과라는 단어 앞에서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떨며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남편 상태가 좀 그렇거든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침실 안에 있는 남편은 여전히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있었다.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할 것 같은 얼굴로 그렇게 조용히 누워 있었다. 병원에 가자고 말 꺼냈을 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으며 다만 한숨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체념이 깃들어 있었고 정희는 그 침묵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았다. 이 사람이 스스로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뜻이겠지. 진료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바닥만 바라보았고 정희는 손을 꼭 쥔 채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 사람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다치지 않았기를.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표정, 행동, 변화된 생활 패턴, 대화량, 수면 시간. 그 모든 것을 짧은 상담과 설문으로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을 내렸다. 중증 우울증입니다. 이대로 두면 자살 사고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정희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말없이 사라지는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약은 매일 복용해야 했고 주기적인 상담도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기적처럼 모든 게 나아지는 건 아니었다. 어떤 날은 약 기운 탓인지 하루 종일 더 무기력해졌다. 어떤 날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슨 말을 꺼내도 돌아오는 대답은 짧거나 아예 없었다. 약은 좀 어때? 머리가 그냥 멍해. 그래도 잘했어. 잘 버티고 있는 거야. 정희는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함께 있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말을 더 해봤자 오히려 지치게 할까봐 조용히 곁을 지켰다. 어느 날은 큰맘 먹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차를 몰고 바다 근처까지 갔다. 햇살 좋은 오후 바닷바람을 맞으며 길을 걸었지만 그는 그저 멀리만 바라보았다. 딸네 집에 가자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손주가 할아버지, 하며 뛰어와도 그는 머리만 쓰다듬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딸이 슬그머니 물었다. 엄마, 아빠, 진짜 괜찮은 거야? 응, 그냥 좀 쉬고 있는 중이야. 정희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쪽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밤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다 문득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정말 그게 다일까? 그 순간 며칠 전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혹시 너희 부부 관계는 해? 그런 거 요즘은 안 하겠지?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 사람이 다시 살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았지만 왠지 그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15년이나 각방을 쓰던 사이였고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안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여자,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 부끄러워도 해볼게. 당신을 살리고 싶으니까. 그날 밤 정희는 조심스레 옷을 골랐다. 예전 결혼 기념일에 입었던 치마, 목이 살짝 파인 티셔츠, 오래간만에 향수도 한번 뿌려보았다.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TV 앞에 앉아 있었다. 정희는 작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여보, 나 오늘 어때 보여? 남편은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뭐야? 갑자기 무슨 날이야? 아니, 그냥 당신이랑 차 한잔 하고 싶어서. 둘은 마주 앉아 대추차를 마셨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색했지만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여보, 예전에 우리 이사 왔을 때 기억나? 이 집에서 첫날 밤 같이 잤던 거. 기억나지? 그날 참 좋았지. 요즘은 그 생각이 자꾸 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여보, 오늘은 그냥 당신 옆에 있고 싶어. 꼭 안아주면 안 돼. 김영철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정희를 꼭 안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서로의 체온, 숨소리, 심장소리. 모든 것이 너무도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금 손을 맞잡았다. 그날 이후 무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한 변화였지만 정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의 시작인지 알 수 있었다. 아침이면 영철이 먼저 눈을 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작은 행동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당신, 뭐 먹고 싶어? 그는 오랜만에 먼저 말을 꺼냈고 정희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너무도 오랜만이었기에 눈물이 먼저 차올랐다. 당신 좋아하던 된장찌개 할까? 그래, 좋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지난 몇 달간 사라졌던 숨결이 깃들어 있었다. 산책도 다시 시작됐다. 손을 잡고 동네 골목을 걷는 일상이 그리 특별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정희는 마치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조심스레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복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직선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니었다. 한 번의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내리막이 따라오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영철은 동네 마트를 다녀오던 길이었다.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걷던 골목길. 그 앞에 익숙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김 사장님 아니세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윤 과장. 한때 자신이 운영하던 브랜드의 가맹점 연합회 회계 담당이었고 서울에서 5개 지점을 운영하던 야망 많던 후배였다. 형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반가움보단 당혹감이 먼저 찾아왔다. 사람을 피하듯 살아온 지난 시간, 그동안 알게 모르게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던 자신이 예전 직원을 이렇게 우연히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래 뭐. 그냥저냥. 그때 이후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도 코로나 터지고 매장 문 닫고 어휴, 다들 난리였죠. 영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해는 됐다. 그 누구도 잘못은 아니었다. 근데 형님, 그 브랜드 그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땐 전국에서 안 하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람 일이란 게 다 그렇지 뭐. 형님 정도면 뭐라도 하셔야죠. 요즘은 젊은 애들도 퇴물되기 무섭게 도태된다는데 형님이 이렇게 있는 건 좀 아까워요. 그 말은 겉으론 평범했다. 하지만 영철의 마음 깊숙한 곳, 이미 무너진 자존심을 또 한 번 후벼 팠다. 퇴물. 그 단어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무리 애써 웃었어도 영철은 그날 이후 다시 말이 줄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오자 정희는 반갑게 맞이했다. 당신 오늘 마트 갔다 왔어. 내가 먹고 싶었던 묵은지도 샀네. 고마워. 하지만 영철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밥상 앞에서 묵묵히 앉아있던 그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나. 그냥 피곤해서. 그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화면이 아닌 텅 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시 돌아가고 있어 그 어두운 터널로. 정희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아는 사람 하나 만났어. 예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 그래서 나를 퇴물이라고 생각하더라. 그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근데 눈빛이, 말투가 다 말해주고 있어. 말끝을 흐린 남편. 그가 말하는 눈빛과 말투는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또렷한 시선이었다. 자신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 버려진 사람. 그 감정은 우울이라는 이름의 바다로 다시 그를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때 그렇게 무너지지만 않았어도 지금쯤은 손자들한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을 텐데.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지금도 내게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문제는 당신이 그걸 믿지 않는 거야. 며칠 뒤 정희는 시장에서 또 다른 말을 들었다. 저 집 아저씨 원래 되게 잘 살았던 사람이래. 냉면집 하던 사장이라던데 지금은 백수래. 에휴, 그 집 아줌마도 참 안 됐다. 그 말들이 마치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정희는 혹시 이 말이 남편 귀에도 들어갔다면 하는 두려움에 식은땀이 났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보냈다. 며칠을 참고 참다가 정희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신 제발 나랑 얘기 좀 해줘.
됐어. 그냥 놔둬. 그렇게 놔두면 더 나빠져. 당신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져.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는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야. 긴 침묵.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는 남편. 그날 기억나? 우리가 오랜만에 같이 있었던 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지? 그날 너무 좋았어. 진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 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다시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럼 우리 다시 그렇게 지내보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난 언제까지나 당신 편이야. 아니야. 나는 정말 자신감이 없는 남자야. 이제 나를 보내줘, 여보. 영호 씨는 방문을 다시 닫은 채 방과 연결돼 있던 바깥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여나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정희 씨는 마음이 불안했고 문을 부셔서라도 남편을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결국 문을 망치로 부셨다. 그런데 정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내려와! 남편은 죽음을 선택하려고 바깥 창문 앞에 서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영호는 말했다. 나 정말 자신이 없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라며 눈물을 보였고 정희는 정말 제발 이러지 마, 여보! 라고 말하며 남편인 영호 씨를 붙잡았다. 결국 정희 씨의 간절한 부탁에 영호 씨는 창문 앞에서 떨어졌고 남편과 다시 긴 대화를 나눴다. 정희 씨는 남편에게 물었다. 어떤 게 제일 힘들어? 그냥 잘 나갔던 내 모습이 없어져서 그런가. 지금 모습이 인정이 안 돼. 내가 너무 바보 같아. 여보, 충분히 잘했었어. 지금도 충분히 멋있고, 그때는 한편의 추억으로 남기는 게 어때? 하지만 영호 씨는 아직 그때의 모습으로 남고 싶었던 모습이었다. 여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여보같이 큰 돈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평범하지 못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여보처럼 성공을 빨리 이뤘다가 안 된 사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사람은 가지각색 사연들이 있어. 여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흐르는 거야. 그리고 돈과 명예가 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 우린 가족이 있잖아. 가족은 평생 여보 곁에서 도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 한 번만 믿고 이 남은 여생 무던하게 즐기고 가는 거 어때? 굳이 지금 꼭 죽음을 맞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정희 씨의 진심에 영호 씨는 눈물을 보였고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덕분에 용기가 나. 가족이라는 게 정말 삶이 전부인데 얘가 잠깐 잊은 것 같아? 다시 노력해 볼게. 라며 영호 씨는 다시 이 삶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 영호 씨는 말했다. 그런데 그때처럼 나에게 웃음을 줄 수 있겠어? 언제? 그때 예쁜 옷 입고 꾸미고 나에게 다가와준 그날. 그럼 당연하지. 우리. 근데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거 알아? 응,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빴었어. 이제는 당신에게 모든 걸 쏟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또 한 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서로의 눈빛 속에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관계가 다시 이어진다는 건 단지 서로를 안아주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영철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눈을 조금 더 일찍 떴고 밥을 남기지 않기 시작했으며 정희 씨가 산책할까? 물으면 그래. 잠깐 다녀오자. 는 대답이 자연스럽게 돌아왔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정희가 보기에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고 가끔은 또 한숨 섞인 침묵이 오랫동안 거실을 떠돌았다. 하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다. 남편의 마음 안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녀는 하루하루를 정성껏 지켰다. 어느 날 아침 영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희야, 응. 나 다시 뭐라도 해보고 싶어. 그 말은 오래 침묵하던 사람이 마침내 삶을 향해 내민 손이었다. 정희는 깜짝 놀랐지만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그의 말에 담긴 작은 떨림조차 소중하게 느껴졌다. 정말? 다시 일해보고 싶어? 응,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가게 같은 거. 정희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분명 예전의 그것과 달랐다. 이젠 책임이 아닌 함께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무슨 가게 하고 싶은데? 작은 카페? 동네 어귀에 조그맣게 하나 열면 좋겠어. 사람들 지나가다 들를 수 있는 곳. 내가 커피 내리고, 너는 간단한 디저트 만들고 그런 곳. 정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 안에서 너무도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는 영철을 만난 느낌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 당신 진짜 멋지다. 그 말은 그에게는 예전 사업 성공보다 더 큰 칭찬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동네 골목을 돌아다녔다. 빈 점포를 찾아 발품을 팔고 가게 앞 유리창 너머로 상상 속 인테리어를 그려보기도 했다. 낡은 간판, 먼지 쌓인 창틀, 깨진 타일들조차 그들에게는 하나의 그림처럼 보였다. 여기 어때? 해질녘에 햇살이 참 잘 들어올 것 같지 않아? 응. 테이블은 두세 개만 놓고 창가에는 내가 좋아하는 라벤더 화분 하나 두자. 그러던 중 집에서 도보로 7분 거리. 오래된 책방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문은 닫혀 있었고 간판은 이미 종이로 덮여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들어온 오후 햇살이 바닥을 비추는 그 모습은 두 사람에게 여기다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주인을 수소문했고 운 좋게도 고령으로 운영을 그만둔 분이 아직 임대 공고를 내기 전이었다. 쓰실 거면 제가 손볼 것도 없이 그대로 내드릴게요. 보증금도 많이 안 받을게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고 동시에 웃음이 번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입꼬리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젠 진짜야.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노트를 꺼냈다. 레시피를 하나씩 써내려갔고 유튜브에서 케이크 만드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커피 머신은 어떤 게 좋은지 하나하나 비교했고 직접 오븐 사용법도 익히기 시작했다. 영철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자판기 커피를 종류별로 사 마시며 맛을 분석했다. 이건 너무 쓰네. 이건 향은 괜찮은데 뒷맛이 밍밍해.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 사업할 때처럼 반짝였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매일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이 꿈이 오래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예전에 냉면집 하시지 않았어요? 영철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네. 오래전에요. 그땐 냉면 만들고 지금은 커피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집 냉면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커피를 내리고 계시다니 신기하네요. 영철은 웃으며 말했다.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저도 좀 따라가야죠. 그 대답에 손님은 커피잔을 들며 한마디 덧붙였다. 저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짧았지만 영철의 가슴 깊이 박혔다.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 가게는 아직 유명하지 않았다. 돈이 넘치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이 작은 카페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다. 아주머니들은 여기 와서 얘기하면 마음이 풀려. 라고 했고 젊은 손님들은 이 집 분위기 너무 따뜻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희와 영철은 매일 밤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이야기 나눈 손님도 있었고 너무 감사한 하루였지. 우리 진짜 잘 해내고 있어. 응. 너랑 같이니까.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그 순간 그 짧은 여운이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가 장난스레 말했다. 근데 밑에 층 아주머니 요즘 너무 조용하지 않아? 아직도 걱정돼? 그럼 또 쿵쿵거린다고 올라오시면 난 진짜 도망갈 거야. 사실 정희와 영호는 15년 만에 첫 잠자리를 한 후 격한 애정 표현 때문에 밑에 집 주인이 찾아온 적이 있다. 정희와 영호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청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민망하면서도 웃겼다. 그래도 요즘은 이웃분들이 인사도 잘하잖아. 따뜻한 커피 내리는 부부로 이미지 쇄신한 거 아니야? 그래도 조심은 하자고요. 밤에. 그래, 알겠어. 대신 낮엔 마음껏 웃어도 돼. 정희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웃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닌데 지금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창밖으로 햇살이 천천히 기울었다. 가게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노란 빗줄기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따뜻하게 감싸는 담요 같았다. 정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진 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지나가고 택배기사 아저씨는 웃으며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걸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 순간 정희의 목소리가 조용히 흐르듯 들려왔다. 그녀의 나레이션은 가게 한 구석에서부터 창밖 거리로 그리고 화면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갔다. 한때 나는 이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눈빛은 텅 비었고 대화는 끊겼고 웃음은 사라졌죠.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카운터 쪽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영철을 바라보았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의 손길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그만큼 더 섬세했다. 우울증은 조용히 찾아와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 보일 뿐이에요. 말수가 줄고 잠이 많아지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잃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요. 손을 잡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걸요. 그녀의 눈빛엔 지난날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요즘 내 사람 너무 조용하다.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말을 건네주세요. 무슨 일 있어?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우울증을 극복해낸 남편에 대한 사연을 마쳤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